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구월부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넷플릭스의 터덤 시어터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넷플릭스는 전 세계 미디어들을 초청해 차세대 인터내셔널 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어떻게 작은 비디오 렌탈 회사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미디어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든 5가지 결정적 순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차로 산을 넘어 1시간 정도 가면 산타크루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해변을 낀 놀이공원으로 유명해 영화의 배경으로도 많이 나온 곳입니다. 이 산타크루즈에서 실리콘밸리까지 카풀을 하는 동네 주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퓨어 아트리아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창업자이자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와 이 회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이었던 마크 랜돌프였습니다. 이때가 1996년, 두 사람이 30대 후반 정도의 나이였을 때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카풀을 하면서 사업 아이디어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아마존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아마존이 인터넷을 통해 책 주문을 받고 창고에 저장해 놓은 물건을 고객에게 배송해 주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DVD 대여 주문을 받고 창고에 보관해 놓은 DVD를 우편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당시에는 블록버스터라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디오 테이프나 DVD를 빌리고 이를 본 후에 반납하는 오프라인 대여 모델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마침 헤이스팅스 CEO는 퓨어 아트리아를 다른 회사에 매각했고 두 사람은 1997년 넷플릭스를 설립합니다. 산타크루즈의 스콧밸리라는 곳에서 시작했고 이후에는 산타크루즈에서 멀지 않은 로스가토스에 사무실을 만듭니다. 지금도 이곳은 넷플릭스의 본사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DVD 렌탈 서비스는 나쁘지 않은 비즈니스였습니다. 정해진 회비를 내면 무제한으로 빌려주는 구독형 모델이었는데 블록버스터의 엄청난 연체료에 짜증이 난 고객들이 넷플릭스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회사는 2002년 5월에 상장에 성공했고 2003년에는 매출 2억 7,200만 달러, 순이익 65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첫 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죠. 2005년에는 3만 5천 개의 영화를 보유하고 하루에만 100만 개의 DVD를 고객에게 발송했습니다. 2006년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까지 올랐고 여기까지만 해도 큰 성공이었죠. 그래서 두 창업자가 카풀을 하면서 넷플릭스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1996년은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든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 겸 CEO인 마크 랜돌프가 2003년 회사를 떠나면서 경영은 리드 헤이스팅스의 손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블록버스터가 반격을 해오는데요. 넷플릭스처럼 DVD 구독 모델을 도입하고 미 전역 9,000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를 반납할 수 있게 합니다. 넷플릭스가 따라할 수 없는 오프라인의 강점을 이용한 것이었죠. 블록버스터는 구독자 수를 크게 늘리면서 넷플릭스를 추격해옵니다. 넷플릭스는 이때 블록버스터에 거의 패배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 확보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 채무는 늘어났고 주주들이 지출을 반대하면서 블록버스터는 스스로 발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2010년에는 파산 신청을 했고 점차 몰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렇게 블록버스터가 헛발질을 하고 있을 때 넷플릭스는 예정된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를 DVD로 빌려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이었죠. 넷플릭스는 2007년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곡차곡 준비해 왔는데요. 같아 보이지만 두 사업은 크게 달랐습니다. 콘텐츠를 가진 엔터 회사들과도 계약도 다시 맺어야 하고 무엇보다 방대한 동영상 데이터를 끊김없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작품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는 변동성이 높았습니다. 이때 넷플릭스가 도입한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AWS를 사용하면서 실제 사용량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직접 데이터 센터나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AWS가 제공하는 CDN 기술도 도움이 됐습니다. CDN은 컨텐츠를 한 데이터 센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분포시켜 놓고 이를 효율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넷플릭스는 점차 DVD 우편 배달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비즈니스를 바꿔나갔습니다. 전형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사례죠. 넷플릭스가 AWS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8년이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든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인 이유입니다. 2011년부터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넷플릭스의 오랜 야망이기도 했죠. 넷플릭스는 창업 이후 계속 콘텐츠 회사들의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저작권을 소유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경우 이 라이선스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신작을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단독 공개하면서 고객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제작에 들어가 2013년 넷플릭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공개된 하우스 오브 카드는 큰 성공을 거둡니다. 케빈 스페이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정치 드라마인 하우스 오브 카드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만든 첫 번째 작품으로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때부터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오리지널 작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인저 싱스, 더 위쳐, 브리저튼 같은 작품들이 큰 성공을 거둔 넷플릭스 오리지널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등장하기 전 오리지널 신작이 공개되는 채널은 단 2곳, 영화와 TV였습니다. 이런 유통 채널과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는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의해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방송국, 영화관 체인, 케이블 채널을 모두 한 기업이 소유하는 것. 대표적인 곳이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21세기 폭스 같은 곳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스튜디오에서 만든 신작을 영화관과 TV를 통해서 단독 공개한 후 이를 자신들의 TV 채널을 통해서 재방송했고, 신선함이 떨어지면 넷플릭스나 블록버스터 같은 2차 유통 채널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거뒀죠. 이것이 헐리우드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스마트폰, PC, 스마트 PC를 통해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리지널 신작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런 미디어의 구조가 깨집니다. 굳이 TV를 볼 필요가 없게 되고 매달 $100씩 비싼 돈을 내던 케이블 TV를 끊고 월 $20 정도만 내면 되는 넷플릭스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이른바 코드 커팅입니다. 코드 커팅은 케이블 TV 비즈니스 사업에 큰 타격을 줍니다. 코드 커팅으로 인해 들어오는 현금이 줄어들자 기존의 거대 미디어 엔터 기업들은 제작비에 많은 돈을 쓰기 어려워졌습니다. 코비드-19 이후 영화관 비즈니스가 무너진 것은 거대 미디어 엔터 기업을 그로기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스트리밍 사업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찍부터 VOD 서비스를 하던 아마존은 2013년부터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오리지널 작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2019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비스 시작과 함께 오리지널 작품들을 공개합니다. 넷플릭스가 판도를 바꾸면서 기존 미디어 기업들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른바 OTT라고 부르는 서비스에 뛰어듭니다. 시청자들이 케이블 TV를 떠나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가니 그쪽으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2014년에는 파라마운트와 워너미디어의 OTT 서비스가 시작되고 2016년에는 MBC 유니버설, 2017년에는 세계의 미디어 회사의 합작 서비스인 훌루가 OTT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9년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출범합니다. 이런 점에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뛰어든 것은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든 세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파괴적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넷플릭스에게는 엄청난 제작비를 사전에 투자해야 하는 현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찾은 해답은 바로 글로벌 소싱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시작된 미국의 헐리우드가 아니라 넷플릭스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 직접 만든 콘텐츠를 넷플릭스의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유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실험이 시작됩니다. 멕시코, 스페인, 유럽의 제품들이 시도되고 한국에서는 2017년 봉준호 감독의 옥자와 2019년 김은희 작가의 킹덤을 시작으로 K 콘텐츠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이 콘텐츠들은 각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스페인어 작품들은 스페인어 사용자들 사이에, 한국어 작품은 한국과 아시아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습니다. 이런 전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2021년 아주 예외적인 작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 2021년 9월 17일 아직 코비드-19의 영향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던 와중에 등장한 이 작품은 20일 한국을 포함해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모로코, 오만,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까지 14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9개 국가에서 2위를 차지합니다. 21일에는 22개국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영어로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이 전 세계 넷플릭스의 모든 주요 국가에서 1위를 한 것입니다. 이는 영어로 만들어진 작품도 달성하기 어려운 업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관련 통계를 공개하는데요. 공개 약 한 달 후인 10월 13일 기준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했고 첫 공개 후 28일 이후에 16억 5,054만 시간이 재생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오징어 게임은 비영어권 콘텐츠도 작품만 좋으면 넷플릭스 내에서 글로벌하게 히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넷플릭스의 마케팅과 추천 알고리즘이 틀림없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전 세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영화판에서라면 절대 제작할 수 없는 작품이었죠.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가능했고 넷플릭스의 힘을 등에 업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야말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라는 걸 창작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제 가장 우수한 작품은 영화관이나 TV가 아닌 넷플릭스에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든 네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하지만 넷플릭스 성장 스토리의 정점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DVD 렌탈 기업으로 시작한 넷플릭스가 2008년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로 변신했고 오리지널 작품을 내놓으면서 미디어 엔터 업계를 흔들어 놓았죠. 2012년 7달러였던 넷플릭스 주가는 2021년 10월에는 690달러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테크 기업들의 버블이 끝나고 팬데믹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고 넷플릭스는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이미 전 세계 대부분 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가 이제 더 이상 가입자를 늘리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690달러였던 넷플릭스 주가는 170달러까지도 떨어집니다. 넷플릭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1997년 창업 후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멀리해왔던 것, 광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유료 회원제 서비스와 광고는 얼핏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멤버십 회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광고를 보고 회비를 내지 않으려는 고객이 많아질수록 기존의 멤버십 비즈니스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회원제를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광고가 없는 기본 요금제가 월 15.5달러이고 광고를 보면 회비를 월 7달러로 깎아줍니다. 가장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23달러입니다. 광고를 보더라도 무조건 회비는 내야 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본 요금제 고객이 옮겨가는 것을 막고 기존에는 무료를 선호하던 고객이 조금만 돈을 내서 가입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약 3억 명의 가입자 중 7천만 명은 광고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고는 기존의 요금제와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흥행 작품에 대해서는 광고료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구독 모델은 회비에 가입자 수를 곱하면 매출이 나오지만 광고는 슬롯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딩이 치열해질 경우 내야 하는 광고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스포츠 경기와 같은 라이브 이벤트, 오징어 게임 같은 글로벌 IP의 후속작은 광고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는 넷플릭스가 훨씬 높은 업사이드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넷플릭스는 광고 요금제 도입, 계정 공유 금지, 콘텐츠 제작 비용 축소 등 수익성을 높이는 정책을 발표했고 그 후 주가는 빠르게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871달러, 앞서 170달러에서 2년 만에 5배가 오릅니다. 광고 요금제 도입이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든 5번째 결정적 순간인 이유입니다. 넷플릭스 창업자들이 탔던 카풀 차량에 한 명의 여성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인사 담당이었던 패티 맥코디였는데요. 그는 초기 넷플릭스에 합류해 기업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플릭스는 엄청난 천재들이 만든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기업 문화를 통해서 세계 최강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구축했습니다. DVD 렌털 기업에서 스트리밍 기업, 콘텐츠 기업으로 광고 기업으로 변신한 것은 이 같은 기업 문화 안에서 나온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넷플릭스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경제 이덕주 특파원이었습니다. Antes, todo el equipo está perdido. Sin nada, durante 2 meses. We have to talk about the show. Like, yo, you have a stalker. Why haven't you gone to the cops? Instead, he kept egging Martha on. Like, Donnie, bro, what are you doing? Arrumando briga com o Dex. Do nada, pau! Están en una persecución de coches. I binge drive to survive, and I felt like racing could be my next thing. My favorite part was Cena da carruagem. Não, mas a cena do espelho. Honestly, I can't believe I haven't seen it. It's so good. So good. So good. so good. So good. You better watch. It's so good.